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창업 환경 분석이라는 과목의 학습 목표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면 이 창업 환경 분석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중간고사 전에 8주간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창업 환경에 대한 개요, 소개로부터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시장 조사, 그다음에 이제 창업 환경 분석의 실질적인 그 핵심이겠죠.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 여기까지 하고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랄지 사업 계획서, 비즈니스 모델, 창업 마케팅, 창업 자금, 창업자의 자기 관리까지 하고 기말고사를 봄으로 인해서 창업 환경 분석 15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핵심적인 과목이 돼 있고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또 창업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이론들 그다음에 어떤 교육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후에 나오는데 이런 기말고사 관련 중간고사 이후에 이런 각 과제들은 또 2학년, 3학년 때 과목별로 또 세분화해서 또 배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창업 환경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필요한 자원이나 조직을 투입을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이 창업이다. 이렇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창업을 누가 할 것이냐? 20, 30대가 할 것이냐? 5, 60대가 할 것이냐? 남녀가 할 것이냐? 경험자가 할 것이냐? 무경험자가 할 것이냐? 이렇게 누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언제 할 것이냐? 지금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4학년 졸업을 하고 할 것이냐? 여기 이제 지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간단한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가면 어느 그 남편이 부인에게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금, 황금, 소금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부인에게 문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뭐라고 답장했냐면 나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이 중요하고 하지만 현금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현금보다도 입금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입금 좀 해다오. 뭐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과제로 카톡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창업을 할 것이냐? 이제 대부분 국내에서 하겠죠. 그럼 도시에서 할 것이냐? 농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무실에서 할 것이냐? 가정을 할 것이냐? 가정에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아니면 1, 2차 산업 다 합친 뭐 6차 산업 아무튼 뭐 창업의 종류도 엄청 많죠. 또 왜 창업을 하느냐? 생계형이나 기업형이나 취업형이나 전문 뭐 생활형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차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창업을 할 것이냐 오프라인 창업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공동으로 협동조합이나 뭐 주식회사 뭐 이렇게 창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업은 음식점 창업이나 무슨 뭐 옷가게 창업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창업의 종류도 엄청 많고 방법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봤다가 온라인 창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인이 무자본으로 이렇게 컴퓨터 하나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창업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업과 사람이겠죠. 그럼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 창업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는 뭐 성취지향적이고 혁신과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뭐 도전의식이 이렇게 많은 이제 학문적인 요소들을 뭐 따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뭐 성취지향성은 무엇이고 혁신과 창의성은 무엇이고 뭐 도전 정신은 무엇이고 이런 걸 뭐 혁신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뭐 제도적인 혁신, 인적 자원의 혁신 뭐 이런 걸 행하는데 제도를 혁신하려면 어떻게 하고 인적 자원을 혁신하려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저는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혹시 들으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뭐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런 그 정주영 회장님의 역발상 저는 그 현역 장교로 군생활할 때는 저도 이수신 장군을 한번 닮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생활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신상에 따른 어떤 질병 때문에 중도에 뭐 탈락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이제는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뭐 창업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럼 내가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저는 정주영 회장을 택했습니다. 왜 정주영 회장을 택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1915년에 강원도 통천이라는 지금 현재 38선 이북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1930년에 지금으로 말하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 집이 이제 그 농촌이니까 이 장남이었죠. 아버지가 장남은 고향을 지켜야 된다. 농사를 짓는 법을 알아야 된다 해서 농사 일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시키죠. 근데 농사를 져가지고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출을 합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아니 초등학교를 마치고 초등학교를 마칠 때 성적이 2등으로 마쳤다 그래요. 그럼 1등원 사람은 뭐 했느냐? 1등원 사람은 이 당시가 이제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에 그 간수,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 이 시험을 봐서 간수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님은 2등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가출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자녀 중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을까?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손자가 있다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일단 2등으로 졸업을 하면 정주영 회장을 닮아갈 수 있고요. 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출을 한다면 또 더더욱 닮아갈 수 있겠죠. 근데 가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소 한 마리가 엄청난 큰 재산이었어요. 근데 소 판 돈을 몽땅 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주영 회장을 닮아가게 하려면 소 한 마리를 팔아서 그 돈을 가출하기 그 적절한 장소에 놨다가 딱 가지고 가출할 수 있던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또 정주영 회장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세 번째 조건이 되겠죠.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주영 회장은 세 번째 가출을 해서 뭘 했느냐? 인천항만공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인천항만공사 1930년대면 우리나라 뭐 여러분 수준 아시잖아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셨는데 그때도 어려웠지만 이때는 더군다나 일제 식민지화 시대 또 조선인에게 가하는 그런 암묵한 시대 얼마나 환경이 좋았겠어요. 근데 자고 있으면 빈대가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빈대를 잘 못 봤거든요. 지금도 빈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빈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빈대가 사람을 물면 뭐 가렵고 막 이렇게 피부에 뭐 발진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빈대가 하도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데 정주영 회장은 이놈의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침대를 놓고 잤다 그래요. 그러니까 빈대가 또 침대 다리를 타고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대 그 다리 4개에다가 물통을 이렇게 다 받쳐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침대로 올라오다가 물통에 다 빠져 죽는 거야. 응? 그래서 며칠 동안 잠을 아주 잘 잤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빈대가 물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빈대가 도대체 어떻게 이 침대를 올라왔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 불을 켜고 보니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더랍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정주영 회장을 향해서 어떻게 수직 낙하를 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얻은 것이 뭐다? 빈대의 교훈이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 빈대만 또 못한 누구야? 이게 큰 욕이었다고 합니다. 빈대도 저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해서야 되겠느냐. 이 빈대만 또 못한 거 아니냐. 응? 그래서 이 빈대만 또 못한 누구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빈대의 교훈을 여기서 얻어가지고 뭔가 정말 빈대보다는 내가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응? 그렇게 하고 37년에 일제시대에 쌀가게를 얻었는데, 일본 놈들이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국물을 다 국가 통제를 하죠. 그 쌀가게를 강제로 뺏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 공장을 가지요. 그 쌀가게에서 성공을 했는데 자동차 공장에 가서 또 성공을 하는데 자동차 공장이 또 홀라당 불에 타지요. 불에 타가지고 또 돈을 빌려서 또 다시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6.25가 터졌죠. 아무튼 이렇게 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또 이렇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왔느냐. 이제 지금 슬라이드 맨 위에 있는 저게 이제 유엔군 묘지입니다. 1952년도에 저 유엔군 묘지를 이제 정주영 회장이 최초로 단장을 하는데, 저 유엔군 묘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저 땅은 유엔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산에 있죠. 어쨌든 저 유엔군 묘지를 이제 그 1950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군들이 많이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부 사망자들은 외국으로 이렇게 수송을 해가는데 너무 많은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현장에 이제 그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한 지역을 일단 부산에 정해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52년에 미국의 VIP인 대통령이 한번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미군들이 이 VIP가 오신다는데 저 당시는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근데 또 겨울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황량한 이 사망자들의 모습을 언론에 비치면, 천안함에 가서 죽으면 이 개 돼지만 이 취급도 못 받고 저렇게 묻어버리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일까 봐서 이 묘지를 좀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겠다, 잔디를 좀 심자, 이렇게 이제 그 유엔군 그에서 이 사업 공모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겨울에도 한국에서 참 잔디를 키우는 사람이 있지만, 이 한겨울에 어디서 잔디를 퍼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공모를 하는데 누구도 도전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정주영 회장이 저가 도전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할 테니 누구도 이거를 도전을 안 하니 내가 하겠다. 그 대신 나한테 3배 이상의 액수를 달라. 그럼 미군에서 오케이 했어요. 근데 정주영 생각은 뭐였느냐? 저게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 묘지에 잔디같이 파랗게 보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심은 것이 뭐를 심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보리를 심었습니다. 보리는 겨울에 나지 않습니까? 그 겨울에 심어져 있는 보리를 싹 사다가 저기다 심은 거예요. 딱 보니까 잔디와 비슷하거든요. 한국 잔디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행사를 무사히 끝낸 거 아니에요? 이런 기발한 생각. 그러니까 목표는 잔디를 심는 건데 개념은 뭐다? 파랗게 보이면 되는 거다. 그러면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이 당시 한국 땅에는 뭐뿐이 없다? 보리뿐이 없다. 그럼 보리를 옮겨 심자. 이게 누구 생각이다? 정주영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뭐다?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음? 음.
고객 만족 정신 아니겠습니까? 고객은 누구다? 미군이다. 이 미군들에게 만족하게 좀 해달라. 어떻게 만족하냐? 잔디를 심어달라. 잔디가 없다면 파랗게 좀 해달라. 그럼 고객 만족을 해줬지 않습니까? 해주겠다. 책임 정신이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싸워주는 미군들을 위해서, 유엔군들을 위해서 공동체 정신이죠. 우리 같이, 우리는 민간이지만 너네들이 해주는 걸 해주겠다. 이거 기업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양강댐 있죠. 소양강댐, 저 두 번째 그림인데, 소양강댐. 62년에 시작을 해서 7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저 소양강댐을 놓을 때, 이제 한일 외교 협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한일 다시 또 그 외교 정상화가 됐죠. 62년도에. 그래서 한일 뭐 청구권 자금도 받고 멋지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일본에서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일본 기술로 일본 물자를 갖다가 댐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한국에는 댐 만들 기술이 62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댐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저거를 또 정주영 회장이 야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주영 회장은 저 현장을 가보니까 요새 TV에도 뭐가 있습니까? 로드맨, 현장에 답이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엄청난 자갈과 모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멘트로 댐을 만들지 말고 모래와 자갈과 현장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댐을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이 사력댐 아니겠습니까? 그래 만든 것이 저 소양강 댐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 건설분양관하고 정주영 회장하고 이제 붙었죠. 야, 일본에서 시키는 대로 하자. 무슨 얘기냐? 응? 그러면 일본에서 청구권 자금 받아온 거 전부 다 여기다 소양강 댐에 다 집어넣고 말 것이냐? 저기 있는 걸 현장에 있는 걸 쓰자. 이렇게 싸움이 붙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대통령한테 갔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나 포병장교 출신인데 그 정주영 회장 말이 맞아. 응? 그 모래 자갈로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말이야. 북한에서 포병 공격했을 때 시멘트보다 헐나 그게 부서져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파괴가 되고 말이야. 파편도 많이 안 튀고 그렇게 대통령이 결심을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 생각대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기술이나 일본 물자나 이런 걸 다 물리치고 그래서 일본 저 당시 이 소양강 댐 그 설계도 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한테 역시 당신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림 75년도 중동 진출하는 그림이죠. 74년부터 5.1달러 저 세계 제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생기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오일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 저 중동에 있는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오일 머니를 벌게 되는 거죠.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국가 발전에 위해서 이 돈을 쓰자. 그래서 우리 사우디에 와서 일할 그 사람이 좀 세계적으로 공모를 했어요. 왜 자기네는 돈이 많으니까 일을 누가 안 하니까.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우디를 가보니까 아유 날은 뜨겁죠. 도저히 그 온통 모래죠. 그러니까 일할 기분이 안 되는 거야. 일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이 저 소리를 듣고 공무원들을 보냈어요. 야 가서 한번 봐라. 가서 보니 도저히 일할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갔다 온 답이 그거예요. 안 된다. 공무원들 하는 짓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의 공무원들은 안 그렇죠. 그래도 많이 창의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이렇게 탁상 공론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임자, 당신이 한번 갔다 와보소.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내 포기하겠다. 그 공무원들은 일주일 걸렸는데 정주영 회장은 3박 4일 만에 갔다 왔어요. 물어보죠. 대통령이 어떻느냐. 정주영 회장이 이거다. 된다. 에이? 눈이 동그랗게 뜨이겠죠. 된다. 어떻게 되냐. 낮에는 뜨거운 거 맞다. 그러니까 낮에 자자. 거기는 그늘만 되면 시원하다.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그래도 더우면 어떻게 하자? 거기에 오일 많이 나고 에어컨 있고 하니까 틀어놓고 자자. 응? 그 다음에 그럼 물은 어떻게 할 거냐? 바닷물 정화해서 쓰자.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중동으로 간 겁니다. 중동에 가서 5.1달러를 벌어왔죠. 그것이 국가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죠.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요소들만 좀 그 우리식 표현으로 이 학문적인 표현이 아닌 그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재밌게 제가 표현을 한 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생과 고통과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었겠죠. 아무튼 저렇게 해서 5.1달러를 우리가 벌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뭐야 조선소 건설이 있죠. 72년도에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을 합니다. 근데 울산 미포 안에 대한민국에서 그때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겠습니까? 큰 배를. 근데 저 조선소를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누구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당신이 못하면 누가 하느냐 말이야. 기업인들 중에서 말이야. 정주영 회장 불러다가 당신이 못하면 누가 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말이야. 당신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말이야. 여러 가지 사업을 잘했는데 이 국가에서 어려운 때 또 국가에서 필요한 때 하라고만 해야지 말이야. 그 당시에는 또 이게 됐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가지요. 영국으로 가서 돈을 빌려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뭘 하니까. 영국에서 영국은행에서 이 한국 금방 저 6.25 그 전쟁 겪어가지고 난리난 나라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본이 있겠습니까? 기술이 있겠습니까? 돈을 빌려줄 택이 있겠어요?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빌려줄래? 응? 어떻게 하면 좀 빌려달라. 거기서 이제 따지다가 이 나온 여러 가지 물론 대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500원짜리 아니 참 500원짜리 지폐. 지금은 500원짜리 지폐가 없죠. 저 500원짜리 지폐를 탁 내놓고 당신 이거 아느냐? 이게 한국의 거북선이라는 것이다. 1592년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우리 만든 민족이다. 지금은 이렇게 국가 상황이 어렵고 돈도 없고 기술도 아직은 없어져서 없고 이렇게 해서 못 만들지만 여건만 된다면 우리 이렇게 훌륭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국가고 민족이다. 돈만 빌려주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고 돈을 빌려왔다는 거. 물론 그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500원짜리 이 지폐 하나 보고 돈 빌려주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 500원짜리가 이 500원짜리 지폐가 돈을 빌리는데 또 결정적인 그런 중요한 요소 한 요소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 이제 울산에 조선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서울에도 그 다음에 뭐 저렇게 소양강 댐에도 뭐 여기저기 이렇게 일이 많이 벌려 있는데 울산 조선소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 뭐야 여러분들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못 다니게 통행금지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만큼은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서울에서 일을 마칩니다. 밤에 다 마치고 12시가 되면 경부고속도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산까지 고속도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기간에 고속도로 상에서 자는 거예요. 물론 운전수는 자지 않고 운전을 하겠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오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뭘 써놨냐. 경부호텔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경부호텔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호텔 삼아서 주무신 거야. 그래서 목 디스크를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들이 이런 정주영 회장의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여기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는 신념의 정신 나왔죠. 조선소도 만들었죠. 저기 어디야? 중동에도 갔죠. 가서 하면 된다. 도전 정신, 혁신, 창의성. 저 잔디 다음에 보리를 심으면 된다. 책임주의 정신. 야, 당신이 이거 조선소 만들어 봐.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공동체 정신. 뭔가 아무튼 이루어야 되겠다. 성취 지향성. 이걸 꼭 학문적으로 성취 지향성이라는 거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고 이런 학문적인 것보다는 이런 정주영 회장의 몇 가지 사례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 즉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정신을 이렇게 갖는다면 꼭 정주영 회장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훌륭한 일을 성취해내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수시로 정주영 회장의 이런 정신을 좀 저도 새겨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파를 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같이 창업 경영학과도 뭔가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창업 경영학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제 뭘 선정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아이템은 그래 정주영 회장님이 중동 갔더니 중동 가서 성공했더라. 나도 중동에 가자. 이건 아니죠. 현재의 트렌드를 읽고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이해를 하고 즉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면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에는 음식점에 다 대부분 가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음식도 배달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예를 들어 우리 고등학교 때 참 고등학교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정말 큰 행사가 있으면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또 생일날 큰 선물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큰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면 뭐예요? 짜장면 통일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중국집에 가도 뭐 코스 요리도 먹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짜장에 간짜장에 또 뭐 짬뽕에 뭐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또 한 사람이 또 야 나는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반은 짜장 반은 짬뽕 또 이렇게도 주고요. 근데 이렇게 소량 소포장 이렇게 또 10명이 가면 아니 2명이 가도 한 사람은 짜장 한 사람은 짬뽕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소비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음식 제가 예를 들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에도 이와 같은 성향이 있다는 거죠. 소비 성향이. 그 다음에 내 아이템이 지속 가능한지 경쟁력이 있는지 즉 이 지속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아이템이 지속 가능하려면 내 아이템을 상대방이 금방 모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뭐 덮밥인가 뭐 이런 걸 만들었어. 근데 그걸 금방 모방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모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응? 그 모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10년 가고 20년 가면 누구나 다 따라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일정 수준의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는 모방이 안 되도록 모방이 또 불가하도록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이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덮밥을 만든다. 그러면 쌀, 보리, 콩,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는지 예를 들면 일본 아무튼 쟤네들 말이야 참 괘씸하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을 어느 날 딱 잘라버리는 그래 반도체가 시청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잘 이겨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원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경쟁력이라는 건 뭐예요? 내 고객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기존 고객은 유지가 되고 새로운 고객은 또 유치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럼 고객만 오면 뭐 합니까? 고객이 와서 다 무료로 준다면 의미가 없죠. 고객이 오면 수익이 발생해야 되겠죠. 이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아이템이 뭐냐? 찾아봐야 되겠죠. 각 분야별로. 그래서 또 입지도 찾아봐야 되고 수익성을 예측해서 손익분기점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이템별로 또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그 인간에게도 생로병사가 있듯이 이런 아이템 그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도 도입이 되면 성장이 되고 소퇴가 되고
이런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템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정보를 사고 파는 이제 사고 파는 아이템이어야 되고 미래 세대형 아이템이어야 되겠죠. 이미 떼지는 아이템, 물론 복구형으로 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시대에 맞는 아이템이면 좋겠다. 그 지금 대부분 이제 이 코딩에 관련된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받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컴퓨터에 자신이 없거나 컴퓨터를 다루는데 어느 정도 그 보편적이지 않다면 적어도 보편적으로 남들이 다루는 컴퓨터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생교육에 문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뭐냐면 문자 해독 교육이에요. 즉 우리 한글을 깨우치는 교육이죠. 그 옛날에 평생교육 시간에 평생교육을 위한 그 교육 저기 잠깐 소개를 했지만 옛날 우리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 저 뭐야 한국 그 초기만 해도 야 남존 여비 사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남자를 먼저 가르치고 여자는 그냥 배움, 야 여자들 배우면 뭐해 시집이나 잘 가서 애만 잘 낳으면 되지. 뭐 이런 또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일단 남자부터 먼저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할머니들이 못 배우신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한글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문해교육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문해교육의 범위를 디지털 문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즉 뭐야? 컴퓨터를 보려면 문맹이 되는 거예요. 즉 컴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컴맹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뭐 드론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1학기 때 현대사회학의 이해 시간에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신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자율주행차나 그다음에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걸 혼합한 혼합현실 또 요새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시내버스 뭐 고속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라는 뭐 이런 이제 또 시스템도 나오고 3D 프린터 뭐 그 금융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핀테크 이런 엄청난 새로운 그런 기술들 이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서 내가 어떤 거를 좀 해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셀프 맞춤형 아이템, 외식 관련 아이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는 영원히 지지 않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아웃소싱, 건강, 여가 뭐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에인젤이나 에듀테인먼트, 재택근무 아이템, 엔겔 지수가 있고 에인젤 지수가 있어요. 엔겔 지수라는 거는 가계 소비 중에 그 식료품 먹고 사는 거에 쓰는 돈을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 엔겔 지수고요. 에인젤 지수라는 거는 에인젤 천사라는 거죠. 가계 소비 중에 14세 이하 어린이 중국에서도 혹시 그 한때 황제 교육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린이를 위해 아기가 먹을 거는 아기가 쓸 거는 이렇게 해서 어린이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조금 못 쓰고 아껴 써도 우리 아기가 먹을 건데 우리 아기가 먹을 건데 이렇게 해서 좀 귀중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에인젤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인젤에 관련된 아이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재택근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재택근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만 가지면 온라인으로 창업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한번 그 선택을 해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자격을 이용한 아이템, 전문 자격. 그래서 우리는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나 뭐 창업경영사나 창업지도사나 창업 컨설턴트나 뭐 이런 전문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문 자격을 취득을 했으면 실력이 있어야죠.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는 사회복지사 국민 자격증이 됐죠. 운전면허증만큼 보편화됐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복지사 2급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제 평생교육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사가 조금 뜨고 있죠. 그래 앞으로 이 사회복지사는 국민 자격증이 됐어요. 복지 사회로 가기 위한 뭐 기반 뭐라 그럴까 기반 시설은 아니죠. 기본 교육 뭐 이 정도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 되다시피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거의 의무적으로 따는 자격증이 됐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뭐 그 운전면허증도 다 장롱 면허증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가지고 장롱에 넣을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사회복지사를 따서 뭔가를 하는 전문 자격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아이템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아마존이 한국 지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로 미국에 있는 상품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에는 아마존 셀러나 아마존 그 관련된 다단계라고 하지만 그 아마존에 관련된 이 이커머스를 하려면 영어와 관련된 그 중간에 이걸 해주는 아마존 셀러와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존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직접 이제 아마존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직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요. 우리 네이버와 쿠팡은 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또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직구, 이커머스로 되는 예산이 무려 얼마? 대한민국에서 직구로 되는 예산이 나가는 예산이 5조라고 합니다. 5조. 5조면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550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500조라고 하면 5조면 1%입니다. 이 큰 예산이에요. 국방 예산이 3% 5% 이렇게 가는데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5조가 직구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제품이 또 외국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또 우리나라도 또 직구로 해서 우리나라가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돈이 직구로 나가고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이커머스 어떤 시장에 여러분들이 진출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이런 아이템을 한번 골라보고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자 이제 제가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런 아이템을 골랐다. 그럼 이제 환경 분석을 해서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창업 환경 분석을 해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전에 위협을 감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가올 위험을 회피하고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적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즉시 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창업 환경 분석의 정의라는 건 뭐냐? 창업자가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역량과 외부 환경에 분석을 해서 적합성을 파악해서 내 사업의 성공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 뭐다? 창업 환경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배달 산업이나 재택근무나 뭐 이런 지금 또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또 뜨는 그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창업 환경 분석이다. 그러면 내부 역량은 뭐고 외부 환경은 뭐냐?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학기를 하고 뭐 하는데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부 역량은 나 혼자 1인 창업을 한다면 나의 역량이겠죠. 나의 역량. 근데 내가 일정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조직 내에 있는 기업 내에 있는 인원, 직원들의 능력, 직원들의 지식, 직원들의 경험 이게 다 내부 역량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력 이런 것들이 다 내부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역량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자본과 경험과 어떤 기술력 이런 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내부적인 분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은 뭐냐? 외부 환경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조직이 할 수 없는 것, 즉 정치적으로 어떤 법을 만든다 할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환율이 올라간다 할지, 뭐 오일 달러가 올라간다 할지,
뭐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구조. 인구가 갑자기 줄어요. 어?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인구가 줄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뭐 아기를 낳는다 한들 이걸 맞출 수가 없대. 어? 사회 환경이 변한다는 거. 아까 잠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소량 소품종화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야 대량으로 먹어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학기술 나 혼자만의 발달되는 이 발전시키는 이 기술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외국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변화의 양도 크고 깊게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외부 환경을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면서 무슨 외부 환경이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외부 환경이 있고 내부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C, 즉 자사, 컴퍼니, 그 다음에 경쟁사, 컴페티터, 그 다음에 고객, 커스터머 이렇게 해서 앞자를 따서 3C 분석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죠. 나를 분석을 하고 상대방을 알고 고객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경쟁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5 forces라고 있고 수학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분석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 툴들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창업을 해나가야 실패를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창업은 어디쯤에 속할 것인가? 창업의 역할은 무언가? 한번 봅시다. 자, 현대 사회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위해서 재화와 용역급, 즉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전달하는 과정 속에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고 브랜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랜드 관리도 필요한 거고 마케팅 원리도 필요한 거예요. 마케팅은 2학년 때 배우겠지만 마케팅 사피가 있어요. 마케팅이 기본적인 건데 마케팅을 하려면 제품이 있어야 되죠. 내가 뭐 제품이 있어야 되고 그 제품에 따른 가격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홍보를 할 건지 광고를 할 건지 이게 이제 마케팅 사피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마케팅 사피를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영역,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격, 특성 이런 걸 한꺼번에 다 똘똘 말아서 뭐라고 그런다? 브랜드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유명 브랜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어디 브랜드야? 그래서 마케팅과 브랜드를 또 알아야만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서 즉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거죠. 현대사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런 구조가 나오게끔 되는 것이 경제학이라는 국부론이라는 아담 스미스가 논문을 쓴 이후에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지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경제학이 나오고 그래서 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 경제 그것만 해갖고는 안 되겠네. 뭔가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경영을 잘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뭐야 뭐 컴퓨터도 나오고 뭐 인터넷도 발명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뭐야 그동안에는 전부 이렇게 취업이 됐었는데 또 참 크게 기업도 살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무인화되다 보니까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1인 창업이나 무점포 창업이나 소규모 창업 이런 창업이 또 대세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야 이게 그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들이 자본만 있으면 어떤 공장을 짓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창업이라는 것도 새로운 하나의 학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뒤늦게 나온 것이 이제 창업인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한 뒤에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창업 경영학과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거는 뭐냐? 기업의 목표와 가용 자원을 가지고 즉
사람과 자본과 정보를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서 이 계획 그다음에 조직을 움직여서 지휘 통제를 해서 어떻게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뭐다? 경영이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창업이다. 그럼 이런 창업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된다? 현대 사회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현대 사회는 조선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18세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처음에는 비행기도 안 떴어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비행기가 떴는데 지금 21세기 이때는 비행기가 어디로 갑니까? 우주로 향해 가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업 환경 우리 환경도 분석을 하고 해외 온라인 이제 뭐야 국내에서만 죄송합니다. 국내에서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고 이제 해외에도 이제 같이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창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또 기술적인 창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 원리도 배워야 되겠고 그래서 또 경제학도 배워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무슨 과다? 우리 창업 경영학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아마 이제 이런 과목들은 배우고 2학년이 올라가면 브랜드 관리랄지 세무위계랄지 창업학 개론, 소점포 창업 이런 또 학문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선택을 수강 신청을 하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권 분석. 상권 분석은 전에 오프라인 시대에는 상권 분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상권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상권 분석이 필요하고요. 이 상권 분석만 가져도 한 학기를 강의를 하는 건데 일단 간단히 보면 여러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권, 뭐 대학가 상권, 그다음에 뭐 한옥촌 상권, 그다음에 도심 상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들의 어떤 거주 지역, 이 상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느냐? 점포의 크기. 내가 지금 그 떡볶이를 하고 있어. 그럼 떡볶이 상권은 얼마나 되겠어요? 떡볶이 상권이 서울, 부산 상권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떡볶이 상권이 뭐 자동차를 타고 오고 가는 그런 거리의 상권이 엄청나게 또 맛있는 특별한 떡볶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대형 백화점 상권하고 떡볶이 가게 상권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점포의 크기에 따라서 취급품의 종류에 따라서 교통의 편리성이 있죠. 음? 승용차가 오고 가는 그 대형마트는 반드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업 도심 상권이냐 어디 변두리 상권이냐 뭐 이런 게 틀려서 그래서 이런 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는 1인 창업이나 소규모 창업이나 뭐 이런 창업일 때는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도보 접근이나 차량 접근이나 그에 따라서 뭐 어떤 상품에 따라서 이런 접근의 용이성 그다음에 상품의 어떤 특정 종류를 정해놓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가격을 선정해. 예를 들면 내가 떡볶이를 팔아. 그러면 한 접시에 뭐 1,000원이야. 그럼 사람들이 떡볶이 한 접시 1,000원? 그거 먹을만 하겠다. 그 가서 먹어. 근데 내 떡볶이는 한 접시 한 10만 원이야. 그러면 야, 이 어떤 떡볶이가 10만 원이야. 그 가서 한번 먹어보니까 정말 10만 원의 가치가 있어. 그럼 이게 입소문 나겠죠. 근데 한번 먹어보면 야, 인마 이거 그다음부터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떡볶이 뭐한 접시 1,000원. 짜장면 뭐 한 그릇 뭐 7, 8천 원.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적인 가격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격대가 맞아야만이 상권이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성공한 전략은 이론이 되지만 그 이론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략은 군사적인 용어니까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처럼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없다? 네, 성공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인천항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도
상륙작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성공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가게에 떡볶이를 냈다. 그럼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 분석이죠. 입지 분석은 입지라는 건 뭐예요? 대지나 점포가 소재하는 위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위치적인 조건을 입지라고 그럽니다. 즉 뭐냐, 똑같이 1층에 어떤 모서리에 있는 그 점포라고 해도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내포 어떤 가게에도 가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중국집이 짠짜란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옆에 딱 내려서 바로 가는 중국집은 잘 안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중국집을 잘 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입지로 따지면 어떤 입지가 더 좋을까요?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입지가 더 좋겠죠. 왜? 내려서 바로 옆이니까. 그런데 그 가게를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위치적인 조건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 그 위치에 뭐 인테리어가 좋다 할지 아니면 그 위치에 가니까 약간의 문화적인 공간이 있다 할지.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하고 일반 커피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스타벅스에 가면 스타벅스에 문화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되고 그 도서실처럼 책도 볼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처음 만드는 것이 스타벅스거든요. 그동안에는 카페에 오면 그냥 차 마시고 대화하는 곳이었는데 가니까 공부도 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뭐 또 약간의 뭐 먹는 것도 있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스타벅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위치적인 조건. 그래서 스타벅스에 부르는 건물은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을 이제 입지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입지 분석도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 시간에 또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상권과 입지의 차이는 상권은 점포가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고 입지는 점포가 위치한 단순한 그냥 위치가 아니라 위치적인 조건을 말한다. 평가의 조건은 저런 조건들이 있고요. 그러면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하는 요인은 뭐냐? 이유는 창업을 한 후에 수익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저걸 입지 분석이나 상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즉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하고 그 자리에 누구나 가면 예를 들면 A라는 그 점포에 그 뭐 식당을 한 사람이 아주 성공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또 나도 가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성공한 전략은 이론이 될 수 있지만 그 이론이 성공하는 전략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내 앞사람이 성공한 가게를 운영했다고 해서 내가 그 가게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상권과 입지의 그 분석하는 차이. 상권과 입지를 분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세부적인 거는 차후 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 이런 또 사업 계획서는 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사업 계획서라는 과목이 또 하나 있어요. 사업 계획서 과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4학년 때 가면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차후에 비즈니스 모델 그 분야가 나오면 그때 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시로 변경을 해가면서 또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적응을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 것이 쉽게 망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고 과학기술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데 나만 옛날 그대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망하기 딱 좋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 고객의 가치 기준은 수시로 변하는데 나는 항상 오늘과 내일과 모레도 똑같은 가치만 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고객들이 온라인이 없을 때는 집에 와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문을 해요. 근데 야, 지금도 와서 먹어. 누가 가겠습니까? 주문 안 받아. 배달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럼 이때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즉 배달을 원한다. 그러면 배달 식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집에서 먹던 거를 배달 용기도 만들어야 되고요. 배달하는 시간, 짜장면을 배달하는데 1시간, 2시간 후에 갖고 가봐요. 그럼 불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되는 것, 적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되겠죠. 마케팅도 또 마케팅 원리라는 과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마켓,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고객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켓,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이 교환되는 곳인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고객의 취향이나 고객의 기분이나 고객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케팅이다. 뭘 가지고? 제품이나 가격이나 유통이나 상품 촉진을 하는 가지고 이런 거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취향이나 고객의 기분이나 고객의 문화적 가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전체적인 것을 뭐라 그런다? 마케팅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을 때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잘 팔렸어요. 옛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만 가면 들고 오는 이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코끼리 밥통. 지금 우리가 일본 갈 때는 코끼리 밥통 들고 옵니까? 안 들고 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코끼리 밥통이 엄청 많이 필요했어요. 집집마다 하나가 다 필요했어요. 집집마다 하나. 지금은 한 집에 가면 우리 집도 아마 2~3개는 들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훨 많았죠.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현재는 이제 포화 상태야. 이제 누가 찾지를 않아.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지 않으면 어떤 특수한 층을 찾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이제 수요자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어떤 수요자가 어떤 상품을 원하는구나.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 세분화를 STP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 STP 전략, 이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했다면 지금은 소량, 맞춤 생산으로 가고요. 또 옛날에는 전부 대면으로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상현실 속에서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VR이나 AR 이거 뭐 고글 같이 생긴 걸 쓰고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이냐, 그런 환경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 창업 환경 분석이라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의 조건이 창업 4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창업가의 정신,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그 다음에 사업장,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창업 준비 자금도 있어야 되고 시설 자금도 있어야 되고 운영 자금도 있어야 되고 예비 자금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도 있고 정부에서 출연해 주는 데 있고 정책 자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돈이 있는 겁니다. 이런 돈을 어떻게 받아서 쓸 것이냐? 그럼 뭐 무자본 창업, 1인 창업 이렇게 있다는데 그럴 때는 이런 많은 자금이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소규모로 하겠다 그러면 무자본 1인 창업으로서 아이템만 좋으면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창업자의 자기관리, 이제 창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업을 일단 하고 나면 바로 내가 사장이다, 뭐 내가 대표다 이렇게 하고 거드름 피우면 하루 만에 망합니다. 그래서 창업자를 위한 이제 본인의 시간 관리, 이제 스테이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창업 성공을 위한 인맥 관리 중요하죠. 고객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제반적으로 잘 해나가야 여러분들이 창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경영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마치고요. 다음 2주차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주차 첫 시간 수업 고생하셨고요.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2주차 수업 시간에 또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는 더 재밌게, 더 즐겁게, 더 보람 있는 수업이 되도록 약속드리면서 1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